2020 DMZ 포럼 다양한 주제들로 국내외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들 이뤄가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들부터 또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고 간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아마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을 조금이나마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합 라운드 테이블 시간에서는 지난 이틀 동안 진행이 됐던 2020 DMZ 포럼의 주제들 차곡차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평화와 협력을 향한 길 보다 선명하게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특별한 분께서 또 좌장으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께서 좌장으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서 2020 DMZ 포럼이 진행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DMZ 포럼을 위해서 외국에서 랜선으로 참여해 주신 해외 연사와 또 지금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가격리든 어려운 여건을 다 극복하고 또 거치면서 이 현장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경기연구원과 킨텍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가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그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발빠른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또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년 전 4.27 정상회담 또 9.19 군사 합의까지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또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최근에 급기야 북한에서는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놓칠 수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획해서 지금 렛츠 DMZ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세계인과 함께 이 한반도 평화 축제를 하려고 해서나 작년에는 대지 열병으로 잘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마칠 때 좀 보니까 이 행사가 너무 잘 진행되어서 참 괜찮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세션에 제가 다 들었는데 오늘은 첫날 했던 세션, 1차 세션 6개 세션을 마무리하고 종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 하신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고 각 세션 대표자들께서 한 8분씩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또 서로 종합 토론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세션, 1-1 세션 서울대학교 박백윤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DMZ를 세계유산으로 세션을 하셨습니다. 예.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개개의 관점에서 로컬 에코뮤지엄의 네트워킹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이상준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간 통합과 균형 발전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대학교 교수님 박영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DMZ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고상두 교수님 오셨습니다. DMZ 기억, 한반도 전쟁에서 세계 평화로라는 세션을 진행하셨습니다. Now I'm 스테븐 코스텔로. 예.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아시아 이스트 대표십니다. 예. Say something. Hello. There we go.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세션별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경 지역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논의했던 세션 1-1 대표 박백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세션은 제목이 남북한 주민의 공동체, 그리고 부제가 도시 및 지역 스케일의 접경 공동체였습니다. 이 제목에서 잘 나와 있듯이 저희 세션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제까지 흔히 DMZ,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등을 논의할 때 대부분의 논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 스케일의 관계, 안보 문제, 국가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지정학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많은 논의를 해온 경향이 있는데 저희 세션에서 그와 좀 달리 결을 달리해서 도시 또는 지역 스케일, 국가보다 작은 스케일에서 어떻게 접경 지역이 구성이 되고 또 접경 지역의 공동체가 국경을 뛰어넘어서 만들어지고 해체되고 하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만의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만 아시다시피 한국과 비슷하게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고 특히 대만에서 금문도, 마주도 같은 지역은 경기도에 있는 서해 5호도와 굉장히 비슷한 곳이죠. 중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지만 본토와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하지만 대만의 일부로서 서해 5호도와 같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국가 스케일에 설정된 고정된 경계와 달리 지역 스케일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접경이 사회적으로 재현되고 재구성되고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발표를 하신 국립대만대학교의 시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중 경계 형성, 영어로는 더블 보더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접경 지역에서는 두 가지 상이한 경계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형성되는 대외적 엑스터널 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만 본토와의 관계에 형성되는 인터널 보더, 대내적 경계 두 가지 보더가 형성되면서 접경 지역은 주변화되고 예외적인 공간으로서 구성되고 있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은 대만 본토와는 다른 상이한 굉장히 독특한 삶을 경험하면서 경계를 만들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그런 여러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경희대학교의 신진숙 교수님께서 DMZ의 생태평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흔히 DMZ 하면 생태평화, 생태의 낙원 같은 그런 이미지로 재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낭만화된 재현에 대한 신비화된 그 낭만화된 DMZ 재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특히 DMZ를 그렇게 재현하면서 북한과 대화하자고 했을 때 북한에서는 사실 생태평화 담론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DMZ를 바라보는 접근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DMZ 현실은 생태 낙원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지뢰와 철조망 등으로 해서 갇혀 있는 곳이고 동물들도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의 공간이다라는 현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국가 스케일에서 만들어져서 강요되는 그런 경계 담론과는 다른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 로컬 스케일에서의 경계 담론이 모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특히 이제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재생성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접경이 이루어진 공간은 본토 또는 수도 캐피탈 시티에서 바라본 것과 다른 굉장히 예외적인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주변화되고 예외적인 공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중요하고 재밌는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첫 번째는 특히 이제 생태평화 담론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추상적이고 낭만화된 생태평화 담론보다는 접경 지역에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과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현실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교류의 정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진 사실은 국가나 지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접경적인 삶은 로컬에서 이런 삶과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수준의 실질적인 삶력의 바탕을 둔 그런 교류, 남북 간의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국가의 독점적 고단이 아닌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개입해서 접경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으로는 뭐 남북 교류나 한반도 평화의 논의에 있어서 국가 위주의 영토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보다 로컬 스케일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었는데, 특히 대만의 사례가 재밌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대만의 금문도 마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해 오도보다 훨씬 더 사실은 뭐 60년대 70년대는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포격전이 지속되고 있었고, 서해 오도보다 훨씬 더 긴장이 심했던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하지만 90년대 초반 이후에는 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소삼통이 벌어진다거나 다양한 하여튼 실제로 중국과의 교류가, 사람들 인적 물적 교류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했는데, 서해 오도는 훨씬 다른 평화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도 있었고, 또 중국의 개혁 개방 등과 관련된 실제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지정학적인 변화도 중요했지만, 동시에 금문 마주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고, 재미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 대만이 1987년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대만 본토 전역에 대해서 계엄령을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문 마주 지역에 대해서는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계엄령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엄령을 해제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 금문도 마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만 금문도 마주 지역에서의 어떤 계엄령 해제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접경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지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과 그리고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들이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에서도 접경적인 로컬한 차원에서의 주민들의 어떤 탈경계화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모색, 그리고 또 정치적인 실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특히 DMZ 관련해서 특히 또 남북한의 접경지역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현실적인 경험과 아픔의 재구성을 통한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공유제로서의 DMZ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DMZ의 평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바탕으로 생태 낙원과 같은 어떤 낭만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강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근데 생태 낙원이라는 이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남한의 시민사회 또는 국제적인 일부 엘리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이고, 사실은 그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북한 당국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미지이거든요. 그럼 이 논의를 계속 강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교류를 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하는 이불 속에서 우리끼리 외치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지뢰와 같은 것들, 접경지역에서는 지뢰가 주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실질적인 아픔이고 경험에서 중요한 감각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뢰와 같은 현실적인 어떤 경험에 기반을 두어서 그걸 바탕으로 DMZ의 생태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뢰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남북이 공유함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DMZ 자체를 남북이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커먼즈로, 새로운 남북의 한반도의 공유제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은 DMZ 내에서 일상적 공간을 복원해봐. 특히 분단이 되기 이전에 남북 간의 어떤 겹경지역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었을까를 역사적인 어떤 기억에 또는 자료의 복원을 통해서 어떤 남북 간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을 분단 이전의 삶을 복원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8분 내외를 주시고 예. 1분 12초는 제가 줄이겠습니다. 제가 공매를 줄이겠습니다. 특히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우리가 있는 지금 남북한 DMZ 접경 지역의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결론을 내줬습니다. 다음은 DMZ 세계유산에 대해서 논의했던 세션 1-2 대표 문태훈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대학교 문태영 교수입니다. 어제 두 분의 발제분과 두 분의 토론자께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말씀과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한국재단 사무소 대표께서는 DMZ의 그 평화적인 진척과 또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서 독일의 재미있는 경험담을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려주셨고요. 또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문화유산 팀장을 하고 계시는 노영균 팀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야 할지 이런 굉장히 실무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자로 나섰던 KEI의 이수재 박사님은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제안을 이제 해주셨고 국립생태연구원의 실장으로 계시는 박은진 실장님께서는 이제 거버넌스와 공동체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갈등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현황과 이슈들을 이제 우선 살펴보면은요. 우선 그 개발 압력으로부터 이제 보호가 관건인데 사실 남북 공동으로 이제 세계 유산으로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북 관계는 뭐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굉장히 경색 국면과 완화 국면을 이제 그 반복하면서 그 국면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한계가 많이 보이고 있다는 이런 점. 그 다음에 경기도는 강원도와 달리 보호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개발 압력이 어느 DMZ의 권역보다도 이제 크다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미비한지를 이제 살펴보면은 우선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진척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른 시각과 다른 이해관계들을 종합해 나가는 이런 능력과 기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점들이 이제 지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을 공동유산으로 지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부족해서 뭐 몇몇 주민들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점들을 이제 지적을 했었고 이것을 위한 정책들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제안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DMZ 보전에 대한 이해도가 남북 간에 굉장히 차이가 이제 많이 납니다. 남한 쪽에서는 이것을 공동유산으로 같이 등재시키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 쪽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이 지역에 같이 세계 기구들과 협의를 해서 남북 간에 공동유산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남북 간의 기본적인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단기, 중기 과제 그리고 장기 과제를 이제 짚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장단기 또 중기 과제를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 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충족시킨다든지 이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민통선 지역을 그 자연 유산으로 이제 그 등재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우선 철저한 보존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이 이제 있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질적으로 경책 관계에 있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부닥치게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이런 제안들이 이제 나왔었고, 젤리그 박사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모든 형태의 예술가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자라든지, 또는 정부 부처 간에, 특히 남북 관련 부처 간, 예를 들면은 뭐 환경 부처 간에 단기적인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이제 하셨고, 또 국제 기구를 통한 협력 관계를 정진시켜 나가는 것, 또 중러와 협력을 해서 여기에 영향력을, 피어 프레셔를 뭐 이용하는 방법도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제안을 이제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수재 박사께서는 북한이 지질공원을 신청을 유네스코에 했는데, 이것이 원래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이것도 역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주도에서 이게 이제 개최될 걸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북한의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제 북한과 굉장히 소규모 단위의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제안을 이제 하셨고, 또 굉장히 중요한 단기 중기 과제로 DMZ 보존을 위한 통합적 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이제 있다.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각각의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과제를 발굴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DMZ의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이것을 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과정에서 DMZ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과제도 제안을 했습니다. 장기 과제로서는 이수재 박사께서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철책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디지털 철책선으로 아주 한정적으로나마 구축을 해서 동물의 이동은 그냥 두되 사람의 이동은 탐지하는 뭐 이런 식의 장기적인 과제도 개발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하셨고, 과거 중요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었던 서식지를 복원하자는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자은행을 설립을 해서 남북 간에 생물 기술을 교류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생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이런 과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경기도의 과제로는 환경적으로 우선 민감한 지역의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확산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효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훼손 지역을 복원을 하고, 또 가칭 DMZ 생태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이쪽 지역의 생태를 더욱 긴밀하게 조사를 하자는 이런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하셨고, 전통농업지구 지정과 경작을 보상을 하는, 정부에 대한 건의로는 DMZ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정부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은 5% 개발 금지를 제안을 한다든지, 또는 세계유산, 세계평화공원 등 공간 영역을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 마지막으로 국제 및 더불어 제3기구, 예를 들면은 한스 자이델 재단과 같은 이 민간 기구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과 북에 있는 이 철책선 DMZ를 이제 세계유산으로 제안해서 그 보존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는 그 유의미한 그런 결말을 내셨습니다. 다음은 DMZ 에코뮤지엄에 관해서 논의했던 세션 1-3 대표 장인경 위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앞으로 DMZ가 언제 오픈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제자로는 첫 번째 이탈리아의 지금 에코뮤지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시는 라우달 산토 선생님이 이태리에서 참여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 지금 경기만 에코뮤지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의 황순주 팀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에 나왔지만은 지금 1970년대에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그런 전략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에코뮤지엄이란 용어는 에코뮤제라고 그래서 이제 불란서에서 나온 용어인데, 근데 지금은 현재 이탈리아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 공동체 개발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2017년에 형성을 해서 지금 아래 보이는 드랍스 플랫폼이라는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지금 그 매니페스토를 보면은 이탈리아 에코뮤지엄은 자연문화유산, 유형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환경과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 그리고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금 기후 변화를 위한 2030 UN 아젠다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발표자는 이탈리아의 그 헌법을 언급하면서 헌법에 나오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에코뮤지엄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네트워크가 한 200여 개 에코뮤지엄이 있고, 그런 기존 에코뮤지엄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이제 신규 에코뮤지엄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와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는 아르고 에콜로지, 그렇게 보면 농경 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cultivate parabiago by eating.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발표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재래 종자로 밀 재배를 하여서 그 지역의 특산물인 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지역 내에서 순환 경제하는 모델로 구축을 해서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에코뮤지엄 발표는 지금 경기도 연구원의 그 황순주 팀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지금 지속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목표는 경기도 역사문화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특히 시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주도로 지역 문화를 재생하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과 또 문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해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립해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왜냐하면 경기도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선 일단 그 경기만을 아우르는 5대 연안 도시의 에코뮤지엄을 조성했고, 그 중에서 그 헤리티지 매핑이라고 그래서 컬렉션을 100개를 그 매핑을 하여서 자원 발굴을 하고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거점 공간을 조성을 했는데요. 박물관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 문높이가 낮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공공예술, 특히 아티스트를 많이 초대해서 콘텐츠 개발과 이제 교육 투어 그런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행정기관과 시민 네트워크가 함께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에코뮤지엄스 경험을 바탕으로 DMZ 에코뮤지엄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특히 DMZ 6대 접경 문화도시를 권역으로 확대해서 세 부분으로 지금 그 임진강 권역의 그 물길, 그다음에 냉전유산과 기지촌 평화박물관 네트워크 조성과 그다음에 DMZ 주민 생활사를 간직하고 있는 생태마을 벨트 조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번 이런 포럼을 통해서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세션에서 제언하는 것은 일단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DMZ 유산의 지속 가능한 현지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그 에코뮤지엄이 제도화돼야 되고, 특히 조례나 도시별 조례가 있어야지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특히 지금 지역 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런 협력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지 생태, 역사, 문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산업체와도 파트너십이 활성화돼야지만은 어떤 그런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내외 네트워킹이 필요한데요. 경기도 주도로 국내 에코뮤지엄 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하여서 경기도 문화 브랜드를 확산을 하고 앞으로 DMZ가 좀 더 오픈될 때를 계획을 해서 우리가 지금 드랍스라든가 지금 특히 이코머스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경기도 사례를 공유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코머스의 경우에는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를 맡는 그런 NGO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DMZ 에코 뮤지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또 남북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북 접경 지역의 종합적인 공간 발전 전략에 관해서 논의했던 세션 2-1 대표 이상준 선임연구원님의 발표하겠습니다. 예, 저희 세션에서는 남북 접경 지역의 경제적인 협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간 통합 과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한국외대 토마스 연구위원께서 유럽연합의 초국경 협력 사례와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 주는 또 시작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LHI의 최대식 박사님께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향후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경제특구 개발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북 접경 지역이 지금은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공간적으로 통합되고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교통물리 전문가와 한 분의 지역개발 전문가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발표와 토론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정책 방향과 단계별 추진 과제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4가지 정책 추진 방향이 모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토마스 박사께서 유럽연합의 그런 초국경 협력 사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접경 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경제적인 협력을 할지라도 상호 이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1 세션에서도 그런 실질적인 접경 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과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많이 논의하셨다는 걸 보면서 저희 세션에서도 비슷한 이런 생각들이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사회문화 교류를 우선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방향을 논의했고요. 두 번째, 우리 접경 지역의 그런 개발에 있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 기법이라든지 기술을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좀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남북 공동의 남북 양자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다자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양자 간의 갈등들이 다자 간의 그런 다국적 기구들이 개입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제어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남북 접경 지역에서 이런 국제적인 협력, 특히 우리 정부가 지금 DMZ 국제평화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에서 우리가 남북 양자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구도도 논의를 하자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정책 방향은 우리 접경 지역에서 공간적인 통합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점, 선, 면에 단계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점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경제특구라든지 경제개발구, 또 기존의 이 황해도와 경기도 지역의 여러 가지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이런 마을들, 이런 그런 단위에 있어서의 그런 협력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선이라고 할 때는 교통망이라든지 우리가 하천이라든지 생태축이라든지 이런 선적인 측면에서 협력,
그 다음에 이 점과 선을 연결한 그런 종합적인 그 면적인 그런 개발,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인 협력의 확대를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논의를 했고요. 이러한 방향 하에서 1, 2, 3단계, 3단계에 있어서의 그런 과제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고요. 이런 국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적 협력, 사회문화 협력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진행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 측의 그런 우리 파주, 문산, 연천 등 우리 지역의 도시들과 북한의 개성, 해주 등 북한 도시들 간의 도시 간 문화, 사회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가 1단계 실천 과제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해 5도 지역, 그 다음에 예성강, 임진강 유역의 이런 농촌 마을 간의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또 북한에 있는 장마당 같은 것들을 활용한 그러한 협력,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의 서로 이런 협력들은 지금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 국면 하에서도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들, 우리가 재작년에 그 화살머리 고지라든지 DMZ의 GP를 이제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이나마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들이 시도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그런, 아직 포스트는 아니죠. 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 우리가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사회문화 교류와 학술 교류를 우선적으로 한번 논의하고 추진해보자. 그리고 의료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 협력, 특히 발표자였던 그 토마스 연구위원은 우리가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해양 자원을 의료 자원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약품 개발이라든지 약물 개발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해양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 협력,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만권에 또 우리 황해도 지역에 이런 연안 지역의 해양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노력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대북 제재 국면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해소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우리가 지난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경제 공동특구, 아마 해주 지역, 해주 강령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우리 수도권과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그런 철도, 도로 등 교통망의 구축, 그리고 인천항에서 해주항까지의 항로 운항을 재개하고 한강 하구의 물류, 관광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측의 남측, 비무장지대 남측이라든지 우리 접경 지역에다가 평화 통일특구,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러한 특구 조정도 2단계에서 추진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이런 경제특구라든지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는 과거 방식, 기존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 산업단지라든지 새로운 그런 신기술을 전복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1, 2단계 협력을 거쳐서 3단계 가면은 우리 남북 접경 지역이 우선적으로 그 남북 접경 지역의 도시간 산업 인프라 협력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경기만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과거에 분단되기 이전에 경기만권이라고 하는 공동의 이런 경제 공동체를 먼저 형성해 나가고 이것을 확대해서 서울과 평양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한반도의 새로운 그 비전과 발전의 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접경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합니다. 공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 거버넌스에 관해서 논의했던 세션 2-2 대표 박영민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진대학교 박영민 교수입니다. 저희 기획세션 2-2 DMZ 거버넌스 구축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좌장을 해주셨고 2명의 발표 그리고 2명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2명의 발표는 에리나의 미무라 미츠히로 박사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은 최태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정일영 서강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다고 하는 이론적 측면이 제기가 됐고, 그러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다중심성, 민주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DMZ에 대한 거버넌스는 대단히 의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라고 저희는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DMZ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DMZ는 다양성, 다원성, 그리고 중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3가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평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생태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의 유산이라고 하는 3가지 가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의미 있는 지역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현실성, 민주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3가지 원칙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버넌스의 3가지 원칙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은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합의를 했던 바입니다. 아울러서 DMZ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만은 3가지의 층위로 구성되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3층위는 첫 번째는 국내적 층위이고요. 2번째는 남북 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남북 접경위원회가 이제 제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층위. 그리고 3번째는 조금 전 앞 세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제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국제 층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층위가 어찌 보면 협력적 다층 거버넌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층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EU의 모델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버넌스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연구자의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활동가의 측면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민관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국내 차원에서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중심 원칙은 민주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남북 접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남북의 정부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가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이러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탑다운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반면에 우리는 버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할 때 이것은 현실성이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논의를 했습니다. 3번째는 DMZ라고 하는 것이 단지 생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평화의 측면 그리고 문화재 측면, 최근에도 이제 구석기뿐만 아니라 신석기 자원도 여기서 오래전에 발견됐기 때문에 대단히 이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지대의 평화 지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의 평화 국제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 거버넌스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희는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DMZ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DMZ 자체는 우리가 정전협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고 그리고
군사시설 및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호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접경적 지원특별법이라고 하는 데 규제되고 있어서 이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만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호냐 아니면 지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평화지대 설치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같은 다소 능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 협력상 시 이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논의를 했고,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국에 필요한 자세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그런 논의 속에서 우리는 DMZ가 갖고 있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치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희는 함께 논의를 하고 또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희 이 세션에서 다뤘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에 대해서 개혁, 생태, 평화라는 가치장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남북 접경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북접경위원회는 이번 렛츠 DMZ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5개 대북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경기연구원과 또 경규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과 의무에 관해서 논의했던 세션 2-2 대표 고상두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세션은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2가지 이슈만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와 사업 추진의 절차와 방식은 최대한으로 구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남북 상방 간의 합의를 한 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 남북한 간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호의로 시작한 그런 추진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오히려 협력보다는 갈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런 고려사항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2번째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국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주로 해외 참가자, 해외 패널리스트들의 제안인데요. 3가지로 저희가 그 필요한 자세를 특징적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융통성, 즉 북한과의 협력에서 기존의 좀 관행에서 조금 벗어난 약간은 좀 유연성 있는 그런 사고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2번째 자세는 좀 독자성, 그래서 대북 정책에서 좀 보다 더 좀 독립적인 그런 행보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이었고요. 3번째는 책임성, 그래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결국은 한국이 좀 자기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2가지 과제라고 할까요? 그걸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경기도가 매년 개최하는 DMZ 포럼을 접경 협력 외교의 좀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제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DMZ 포럼에 여러 가지 세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좀 기조 세션을 마련해서 좀 그 세션이 일종의 DMZ 로컬 서밋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국가 간에는 협력보다는 갈등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국가 간의 협력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관련 안건에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추진할 때에 가장 국제 협력이 일반적으로 잘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 기반 하에 저희들은 이 DMZ의 평화지대화가 성공하려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동북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접 모여서 정례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 포럼에 일종의 기조 세션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참가 범위는 일단 가장 먼저 우선 DMZ를 접경하고 있는 남북한 지방정부,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의 지방정부의 장들이 모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 경과를 봐서 좀 세션을 더 확대를 해서 뭐 최근 북아일랜드라든지 사이프러스라든지 이렇게 현재 분단의 갈등과 협력의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런 해외 지방 정부의 뭐 장들도 좀 참가하는 세션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DMZ 인식 개선을 위한 지방 공공 외교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추진은 지금 현재 DMZ에 대한 국내외적인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주로 DMZ가 주는 이미지는 전쟁, 대결, 군사 이런 이미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DMZ의 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여론의 지지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좀 국제적인 참여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DMZ 공간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좀 요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좀 DMZ에 대한 국내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뭐 각종 토론 대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혹은 정책 제안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기도의 공공외교, DMZ 공공외교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공공외교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공외교가 얼마나 인식 개선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좀 정기적으로 일반인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런 인식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화부지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공공 외교라는 말씀도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DMZ 포럼이 이제는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 협력적인 외교의 장으로 활용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연속으로 이 DMZ 포럼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티븐 커스텔로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세션에서 좀 더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모두 앞으로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더라도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전계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워싱턴과 함께 우리가 볼 때 권력의 재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DMZ 지역에서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이니셔티브들은 커다란 변화를 그동안 보여주셨고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우리가 참여를 시작하면서 또 북한으로 하여금 DMZ 지역을 변화시키도록 설득을 해서 이제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국제 평화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DMZ 지역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DMZ 지역의 민통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MZ 지역에서 민통선 지역에서 군사 지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지뢰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농업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택 가격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신 분이 계셨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어떠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또 군사적인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갔다 내려가는 등락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가가 움직였던 것이 그 이해입니다. 하노이 회담 때에는 지가가 급등했다가 실패한 이후에는 완전히 폭락을 한 것이지요. 또한 한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또한 눈여겨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서 민통선 지역, 또 DMZ 지역은 한국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지역입니다. 군사적인 제도를 막을 수 있고 또한 남북 간의 공통의 보호구역으로 지내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보존이 된 지역이라면 이제 상황이 바뀐다면 좀 이 지역을 다르게 개발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DMZ 지역에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주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행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한 군부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관리 대상인지 등을 보다 더 면밀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부분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이런 갈등의 요소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션에서 언급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DMZ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또한 전문성이 많이 있고 과학적인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몇 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당사자, 대상자인 북한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이 아닌 국가 하부의 차원으로 간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정치계에서는 많은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료가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의 책임자는 많은 큰 책무를 한꺼번에 떠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모든 부담을 다 안아야 할까? 이것이 제 의문입니다. 유엔과의 관계를 또 얘기해 보면 이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업무로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역학관계, 권력의 역학관계를 여러 국제 지역에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한반도 지역, 또 주변 지역, 한미 관계, 또한 다른 아시아 지역 관계들을 제가 많이 살펴보았었는데요. 유엔의 역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모든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역할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실제로 그 헌장의 정신에 따르게 활동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하나의 제도로서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전쟁에 대한 위험을 막는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는 유엔이 뭘 하고 있나요? 앞으로 해야 할 유엔의 조치가 정말로 북한의 포용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조직 자체로서 평화를 주창할 수 있는 것인지 평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유엔이 하는 일이 평화를 증진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병행적인 개발, 발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대의 발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독특한 역량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례 없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 정권은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의 무기에 대한 보장, 또한 국가적 보장도 필요하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의 가능성처럼 또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군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의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무기 해제 지역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전혀 없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실무적이면서도 또한 실용적인 그런 관측으로서 이러한 협상이 작은 협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범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노이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살라미식으로 작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미국의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것인지, 바이든이 이길 것인지, 또 누가 이기는에 따라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 자충수를 두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을 도울 만한 역량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90년대와 다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의존을 지금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략적으로 완전히 실패인 것입니다. 왜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계열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한국은 그 역량과 능력을 통해서 또한 이런 조장자의 역할을 통해서 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인데요. 문화적인, 과학적인 여러 가지 선도 역할을 한국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도 잘 관리하고 계시고 거버넌스가 참 한국에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 파워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드 파워 측면에서 한국은 중진국의 대열에 있기는 한데 하드 파워에 있어서는 한국이 자주적으로 과거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힘겨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리더십 역할을 갖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여기에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워싱턴 정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승리한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거다. 맞습니다. 지원을 하는 팀은 다시 회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여러분이 해왔던 그동안의 모든 성과를 가져다가 이제는 다음 단계의 선도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과 같은 협상을 이끌어내시던지 아니면 유엔의 역할을 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평화를 정말로 이제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국가는 미국의 이해관계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동맹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동맹의 관계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접경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스티븐의 그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또 평화와 안전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염원도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다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오늘 6개 세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들었는데 자유롭게 또 질의하고
또 대답하는 그런 자유 토론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션별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시고 또 추가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추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서로 자유 토론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네. 예. 제가 먼저 코스텔로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스텔로 선생님은 2003년에 제가 뵀던 것 같은데 대단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우리가 DMZ는 1953년도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DMZ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권을 유엔 사령부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유엔 사령부가 만들어졌고 그 유엔 사령부가 여지껏 그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관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국은 이 관할권보다도 관리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동해선 약 500m 구간 그리고 경의선 800m 구간 정도의 관리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가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었지만은 비군사적인 생태 그리고 평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관리권을 좀 확대해 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포괄적 관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는 모든 사안마다 DMZ와 관련해서는 유엔사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 유엔사도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유엔 사령관은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관은 4개의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주한미 사령관, 미 8군 사령관, 그리고 한미 연합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관의 부사령관이 최근에 캐나다 중장이 임명되었다가 가고 지금 호주의 스튜어트 마이어 소장이 임명되어 왔거든요. 작년에. 그렇듯이 이제 다국적화되고 있는 관계인데 워싱턴에서는 유엔 사령부의 위상 그리고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향후 어떤 그 위상 변화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인지 어떤 논의가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두 가지로 워싱턴이 바라보는 유엔 사령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엔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라보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알 수 없습니다. 다면적이긴 하지만 유엔이 이런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집단 또 지역별로 봤을 때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권을 갖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열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소수의 사람들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유엔의 사령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유엔이 이제는 국제기구라기보다는 미국 기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유엔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도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같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 10년 동안을 보면은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워싱턴 정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미국을 다시 보자. 그래서 공공시민으로서 살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런 국제적인 제도,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또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누구를
고용을 해서 한국의 어떤 에이전트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날에는 이란을 놓고 얘기했을 때 이란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양한 여러 가지 외교 관계가 문제가 있었죠.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나 북미 관계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여러 가지 말을 부통령일 때 했었죠. 바이든이 말한 것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일단 신뢰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오랜 동안 신뢰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이 얘기하기를 제재를 하더라도 이러한 건강한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 해결한다거나 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흥미로운 것은 이 제재는 다시 타겟화된 제재이어야지 광범위한 제재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완화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국제적인 미국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이든이 사용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관점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 당파들 간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또 바이든을 누가 지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모르죠. 질문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별 질문이 제가 예. 저기 마지막에 그 카스텔로 거기 선생님의 뭐 말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특히 제가 저한테 인상 깊게 왔던 대목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마라. 미국은 지금 엉망이고 더 이상 뭘 해줄 능력이 없다. 굉장히 저는 그게 울림이 큰 말이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좀 덜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뭐 그 점도 하고 있었지만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게 낭만적으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끼리 잘하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과 또 한계도 고려하면서 잘 해나가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저희 세션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로컬이나 지방 차원에서의 이니셔티브, 남북 협력이나 이런 사실 그런 노력들도 일종의 우리가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현명한 그런 시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DMZ 포럼에서 여러 다양한 세션에서 지방과 도시 차원에서의 남북 협력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특히 이제 거버넌스나 남북 접경위원회, DMZ 포럼 등에서 보면 지방 정부를 항상 중요한 파트너로 액터로서 포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 세션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로컬 또는 지방 도시의 이니셔티브를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평화도시 네트워크 같은 이런 것들을 지방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동아시아의 역사가 사실 냉전의 역사지 않습니까? 거기 꼭 뭐 남북 접경에뿐만 아니라 아까 대만의 사례도 그렇고 또 일본 오키나와 등등 수많은 어떤 냉전의 역사 속에서 여러 아픔과 그런 것들을 공유한 그런 지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지방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사실 우회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또 동아시아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데서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I would just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한국의 조치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도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외교관은 아닌데
그러나 미국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미국이 와서 도와달라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을 건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렬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노력을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논의들이 이루어질 때 경제적인 참여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메가 산업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창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런 것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또한 한국과 일본, 남북한 등을 통해서 다 들어보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극복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재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제재를 완화를 함으로써 미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세션이 좋습니다. 6개 세션을 오늘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너무 유익한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틀간 치러졌던 열띤 논의장이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특히 이번 2020 DMZ 포럼은 남북 평화협력에 대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등 다양한 국내 평화운동단체가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는 의미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향후 이 DMZ 포럼이 전 세계 평화단체가 함께 모여서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랜선을 통해서 진행됐지만은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 또 많은 관람객들이 이 세션에 들어오셔서 또 이 렛츠 DMZ 포럼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동엽 시인이 노래했듯이 갈라진 조국 강요된 분단선 우리끼리 있고 싶은 밥에 누군가 쇳가루 뿌려놓았구나.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그렇지 67년간 금단의 땅 이 DMZ가 남과 북이 오도 가도 못하지만 이제 곧 남과 북이 넘나드는 평화의 장이 되고 세계인들이 모여서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축제의 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졌던 모든 제안들은 저희들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대면 접촉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로 세계 평화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DMZ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다음 기회에는 꼭 직접 뵙고 또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사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아울러 마지막 세션 멋지게 이끌어주신 평화부지사님께도 감사 인사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20 DMZ 포럼에서 진행했던 이 많은 세션들 이번 라운드 테이블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셨죠.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소중한 가치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 빛내주신 연사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 기억을 하고 계시죠. 바로 연대와 협력이었는데요. 이 가치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도 거뜬히 이겨내고 또 우리 앞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평화 번영의 한반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2020 DMZ 포럼 이틀간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보냈던 지난 이틀을 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돌아보면서 다음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DMZ 포럼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가을 보내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